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파 기술센터의 조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의료기기 전자파 적합성, 표준화 동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준화 동향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자파 시험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전자파의 정의, 그리고 전자파 시험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 부근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그 파동의 형태로 대기 중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저희가 전자기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파의 전개와 자개가 파동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모습들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이제 주파수와 파장입니다. 주파수는 전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를 하고요.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것을 1헤르츠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측 하단의 그림처럼 만약 전파가 1초에 1000번 진동한다면 1kHz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은 전파가 1회 진동할 때 이동한 파동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면 주파수가 낮고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아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전자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장의 경우에는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자파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파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전자파는 3000GHz 이하의 주파수를 의미를 하고요. 파장이 가장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동수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전자파가 훨씬 많은 에너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도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나 감마선 같은 것들은 상당히 주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는 작습니다만 최근에 그 라디오나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전자파 인체 흡수량 또는 전자파 강도를 통해서 이런 인체 흡수량, 전자파 노출량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휴대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파 간섭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디지털 기기에 사용하는 클럭의 속도가 높아지고 무선 제품들이 증가하면서 전자파 적합성 문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파 간섭으로 인해서 로켓이 폭발을 한다거나 열차가 탈선하는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애플의 맥세이프 기능에 의해서 그 자력과 전자기파가 페이스메이커나 제세동기의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그 전자제품과 달리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 환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오동작, 성능 저하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자제품과는 다른 차원의 신중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흔히 EMC라고 얘기하는 그 전자파 적합성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파 적합성이란 기기 외부로부터 불효 전자파를 최소한 방출해서 다른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자파 간섭에 영향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즉 저희가 통상 EMI라고 얘기하는 전자파 간섭 그리고 EMS라고 얘기하는 전자파 내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전자파 장애 현상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림상에서
그 작업자가 전동 드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방에 TV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자가 전동 드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본체에서 이제 방사성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어서 맞은편 방에 있는 TV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도성 노이즈 성분은 아마 전원 라인을 따라서 아마 TV에 전달이 되어서 TV 화면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방사 또는 전도에 의해서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저희가 전자파 장애, 흔히 EMI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기기가 외부로부터 전자파 간섭을 받을 때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EM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적합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EMI, 상대방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 발생량이 적고 또 EMS, 다른 기기로부터 전자파 영향을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 이것을 포함해 총괄해서 EMC, 전자파 적합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의료기기 전자파 시험에 대한 국제표준은 IEC 60601-1-2 표준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전자파 시험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시험은 크게 그 전자파 장애, EMI와 전자파 내성, EMS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파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성 방해, 그리고 방사성 방해 두 가지 시험 항목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인 시스퍼 11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IC 60601-1-2에서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시스퍼 11상에서는 그 제품의 종, 그룹, 그리고 클래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미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2종 ISM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주파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기기들은 저희가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RI나 고주파 수술 장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2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기기들은 1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A급, B급 기기로 구분이 되고요. B급 기기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에 공급되는 저전압 전력망에 직접 접속되는 가정 및 시설용으로 적합한 기기를 B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모든 기기들은 A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류된 종과 등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미트를 적용을 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내성 같은 경우는 시험 항목이 대표적으로 정전기 방전, 그리고 방사성 RF 전자기장, 전기적 발생 과도 현상, 서지, 전도성 RF 전자기장, 전원 주파수 자기장, 전압 강화, 순간 정전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60601-1-2 4.1판이 제정이 되면서 61,000-4-39에 따른 근접 자기장 내성 시험도 새롭게 추가된 바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전자파 시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전자파 적합성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IC 60601-1 그 의료기기의 기본 안전 그리고 필수 성능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한 공통기준 규격, 이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통규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이하에 저희가 IC 60601-1-2나 6060-1-1-11과 같은 공통규격에서 특정 시험 항목에 적용하는 규격들을 저희가 보조규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규격상의 품목별 요구사항을 별도로 정의한 개별규격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제품 시험을 적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통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전자파 같은 경우는 6060-1-1-2 전자파와 관련된 보조규격을 적용을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개별 규격이 별도로 존재하는 품목이라고 한다면 개별 규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시험이 진행이 되고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C 60601-1 같은 경우는 IC TC62, SC62A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62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위원회를 나타내고요. TC62 산하에 4개의 스페셜 커미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62A 같은 경우는 60601 표준을 관리하고 있고요. 62B에서는 진단 영상기기, 62C에서는 방사선 요법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 그리고 62D는 기타 모든 전기기기에 관한 표준을 제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60-1-1 표준 같은 경우는 3.1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새로운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되어서 그 사판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와 관련된 주요 이슈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워킹 그룹 47에서 그 쌀을 포함한 전자기 노출 위험에 대해서 지금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워킹 그룹 48에서는 무선 공존을 포함한 전자기 간섭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판이 개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만약에 사판이 제정이 된다면 기존의 전자파 시험뿐만 아니라 싸나 무선 공존과 관련된 시험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규격 재개정 기구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규격은 IC 그리고 ISO 크게 두 가지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전기기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IC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의료용품과 같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ISO에서 재개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국가, 제도 같은 규격들은 이제 각각 국내를 예를 들자면 기술표준원 그리고 시각처에서 각각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단체 규격으로는 미국의 AAMI 같은 기관들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단체 표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EMC 표준 개정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3판이라고 표현하는 그 에디션 3.1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3판을 따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에디션 4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에 제정이 되었고 최근에 2020년 9월에는 4.1판까지 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이 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이제 받아들인 시기가 달라서 지금 사판에 대한 테이블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유럽과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각각 2019년경에 사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 27일부로 4.1판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3년 12월경부터는 사판이 아닌 4.1판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와 유사하게 지금 3판을 아직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2판을 따라가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3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쯤 4판이 도입이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뭐 저희도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학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봤을 때는 수년 내에는 좀 도입이 돼서 저희도 4판이나 또는 4.1판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4판이 도입되면서 특히나 그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전은 아시는 것처럼 그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그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요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나 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작동이나 오류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베이직 세이프티, 기본 안정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필수 성능 같은 경우는 그 의료 장비나 시스템이 동작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예상된 조건과 사용 조건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서 임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필수 성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 위험 관리의 목적은 크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본 안정과 필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4판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용 환경에 따른 기준값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4판에서 전자파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홈 헬스케어 환경이고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상점, 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가정 그리고 상업용 시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보건의료 시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사무실이나 클리닉 시설 그리고 뭐 병원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은 전문 보건의료 시설 환경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수환경 같은 경우는 좀 군사 지역이나 중공업 지역 또는
그 자기공명 영상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차폐실 내부 환경 같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환경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품목들, 제품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는지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시험 방법과 리밋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기존 3판에서 4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좀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시험품의 분류 같은 경우는 그 3판에서는 내성 시험의 기준치가 생명 유지 장치냐 아니면 비생명 유지 장치냐 단순히 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었고요. 4판으로 접어들면서 아시는 것처럼 제조자가 스스로 또 그 적부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홈 헬스케어 그리고 전문 보건 환경, 특수 환경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시험을 적용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성 통과나 실패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인데 여기에 대해서 3판에서는 사실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4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위험관리 문서를 통해서 필수 성능과 기본 안전 유지로 제한을 하게끔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3판에서는 그 제품에서 적용하는 전격, 여러 가지 전격 전압과 주파수가 있으면 각각의 전압, 주파수에서 모두 시험이 이루어졌었고요. 4판이 도입되면서 전격 범위 내에서 임의 하나의 전압과 주파수만 선택을 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끔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 EMC 테스트 계획이죠. 저희가 흔히 테스트 플랜이라고 하는 게 3판에서 필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4판이 변경되면서 필수적으로 EMC 테스트 플랜을 작성을 하고 위험관리 문서에 포함을 하게끔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4판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개정이 된 기술적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전압과 주파수를 지원을 하는 경우 이미 한 개의 전격 전압, 주파수만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4판에서는 변경이 되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4.1판에서 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추세가 이제 내성 보호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방전 내성 같은 경우도 접촉 6kg, 기준 8kg에서 8, 15kg까지 좀 강화가 되었고요. 전자기 복사 내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LTE 같은 좀 휴대용 무선 디바이스들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무선 통신 기능과 관련된 근접 시험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전기적 반응 과도 현상에 대한 반복률이 증가를 하고 또 복사 내성에 대한 기준치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주파수 자기장 내성에 관한 내성 기준이 그 50Hz 또는 60Hz에서 3A/m에서 30A/m로 강화된 바 있고요. 그리고 전압 전환 변동에 대한 적용 위상 또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판에서 저희가 또 4.1판이 제정이 되면서 좀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판에서는 그 전도성 방해 전압 시험을 할 때 입력 전압이나 전원 주파수가 어느 하나의 전압 또는 어느 하나의 주파수만 선택을 해서 시험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4.1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좀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이 좀 새롭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격 입력 전압과 최소 전격 입력 전압의 차이가 최고 전격 입력 전압의 25% 미만이면 시험은 하나의 전격 전압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래 테이블의 예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최저 전압이 100V이고 최고 전압이 120V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의 차이는 20V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고 전압 120V의 25%는 30V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최고 전압의 25%가 최고 전압과 최소 전격 입력의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전압에서만 시험이 가능하게끔 4.1판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의 시와 같이 그 최저 전압이 100V 그리고 최고 전압이 240V인 경우에는 그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의 차이가 그 최고 전압의 25%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전압에서만 시험은 불가능하고요. 최소와 최대 전격 전압에서 각각 시험을 진행하게끔
4.1판부터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1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압 강화 시험 같은 경우도 앞에 전도성 방해 전압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험할 그 전격 전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F 전자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전도성 방해 현상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 최대 케이블 길이가 3m 미만의 경우에는 시험 제외가 가능했는데요. 변경 후 4.1판에서는 그 1m 미만의 경우에만 시험이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4.1판이 도입되면서 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IC 61000-4-39에 따른 근접 자기장 내성에 대한 그 외환 포트 시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인덕션 또는 RFID, NFC와 같이 30kHz, 134.2kHz 그리고 13.56MHz로 대표되는 좀 근접 거리에서 사용하게 자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통신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4-39 시험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요. 아래 시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성 시험 자체가 기존의 그 3m 거리가 아닌 5cm까지 인접을 한 상태에서 관련된 그 인덕션이나 RFID 또는 NFC 주파수를 인가한 상태에서 내성을 모니터하는 새로운 시험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좀 시험을 진행을 할 때 4-39를 필수로 알고 대부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4.1판 61000-4-39 시험 항목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시험을 선택을 할지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사실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CRT 모니터, 홀 소자, 그리고 마이크로폰, 자기장 센서, 저주파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 자기장 민감 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61000-4-39 근접 자기장 내성 시험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4.1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장 민감 소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함체 외부, 그러니까 인클로즈 외부와 15cm 이상 이격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험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 플랜 또는 위험 관리 문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시험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15cm 미만의 이격거리를 수용하는 경우에 또 위험 관리 파일에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험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4.1판에 적용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000-4-39 시험에 대해서 좀 필수가 아니라 이런 요건에 의해서 또 위험 관리 문서를 작성을 하시면 면제도 가능하다.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자파 적합성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SO 14972는 그 의료기기 위험 관리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국제 표준이고요. 의료기기 전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평가, 제어,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판 시험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요. 이 위험 관리와 관련된 문서들을 별도로 이제 다큐멘테이션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크게 제출하셔야 되는 문서들이 그 테스트 플랜, 그리고 위험 관리 계획서, 그리고 위험 관리 보고서 이런 문서들은 직접 문서화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문서 각각의 문서에서 요구하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14971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간단하게 위해 발생 가능성과 그 심각성 정도의 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하단의 그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P1 같은 경우는 발생한 위해 상황의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을지 발생 빈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P2 같은 경우는 이 발생한 사항이 어떤 위해로 연결이 될지 그 심각도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1과 P2를
곱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위험도 레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테이블 예를 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제일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좌측 같은 경우 등급이 비극적, 위독, 심각하지 않은, 무시할 만한 등급으로 구분이 돼서 각각 1에서 5점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심각도를 1에서 5까지 구분한 테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의 테이블 같은 것들은 이러한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 빈도와 심각도를 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매트릭스를 보시면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험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위험도를 위험 관리를 통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위험도의 1에서 5점 사이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971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위험 관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위의 요인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위의 요인이 있을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 허용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정해진 위험 기준을 초과하는 건지 위험도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위험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 통제를 통해서 규정된 수준까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통제 이후에도 좀 잔여로 남아있는 위험 허용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레벨이라고 한다면 위험 관리 보고서를 통해서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산 과정 또는 생산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수집 검토 활동을 계속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 위험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 주기에 걸쳐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파 그리고 ESD 정전기에 대한 그 위험관리 예시 테이블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텝 1번부터 스텝 10번까지 단계적으로 구분을 했고요. 일단 스텝 1에서는 이제 위의 요인에 식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정전기 관련된 문제를 예시로 들었고요. 스텝 2에서는 각 위의 사항에서 위험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전기 같은 경우는 그 정전기 방전으로 인해서 함체 포트를 통해서 전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의 사항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기기의 오동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제어기 및 화면의 설정값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 출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거를 위의 사항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험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이 고피폭량에 노출이 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기 때문에 심각도는 5로 선정을 했고요. 이 정전기로 인한 발생 빈도는 3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도와 발송도를 곱했을 때 위험도는 15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위험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 4에서는 그 위험 통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분석을 했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 부위에 접지선을 보강하고 IC 입력 신호의 구형파를 다양한 조합으로 설계를 통하고 그리고 전염물을 보강해서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5에서 이 위험 통제 방안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고요. 그 실행한 이후에 이제 잔여 위험 평가를 통했을 때는 심각도의 경우에는 5점 그대로지만 발생도는 1점으로 낮추어서 전체적인 위험 등급은 5점으로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 등급으로 낮추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7에서 10까지는 저희가 이제 잔여한 위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위험 관리가 이제 허용 가능한 위험치로 낮췄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관리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험관리 문서는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요소가
제조사가 정의한 제품의 수명 주기까지 상세히 계획했다는 사실을 기술을 하면 되고요. 그 위험관리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위험관리 활동과 관련된 품목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서 또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관리 문서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계획서와 보고서 그리고 문서화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해서 관련된 문서와 기록을 위험관리 파일 안에 작성 그리고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험관리 문서에 포함되어야 될 그 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 계획서는 저희가 작성한 샘플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는 그 전자파 시험을 수행한 시험소의 이름과 주소, 전자파 시험소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시험에 사용한 샘플이나 소프트웨어 펌웨어 버전, 그리고 의도한 사용 용도와 환경, 그리고 세부적인 시험을 수행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MEA 보고서도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Failure Mode Effect Analysis의 약자고요. 흔히 위험관리 분석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 유형 및 영향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품질 관리 방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ESD 예를 든 것처럼 그 심각성, 그리고 발생 가능성, 발견 가능성 등의 값을 측정하여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보고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위험관리 문서에 대해서 작성하시는데 사실은 관련 업계 분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험관리 문서 작성 사례라든지 작성 샘플 그리고 안내 문서를 여기 보이시는 저희 KTL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관리 문서를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된 문서를 참고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의료기기 전자파 적합성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짧은 시간이어서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그 위험관리 문서라든지 그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기술 지원 사례집 등을 좀 참고하셔서 좀 제품 개발 그리고 인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